네, 8월 20일 로투데이 오늘은 이슈 플러스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7일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1호부터 3일 만인 오늘 중개수수료 개편을 확정했습니다. 관련 내용 박아름 기자와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기자, 먼저 정부가 중개수수료 개편을 확정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4년 전 6억 원대에서 올해 10억 원으로 상승한 만큼 중개요율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인데요. 쉽게 말해 집값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거래 시 중개수수료 부담이 높아지자 중개수수료를 깎은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토론회에서 3개 안을 제시하면서 그중 하나를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는데요. 결과적으로 3개의 안 중에서가 아닌 제3의 안이 채택됐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개편이 되나요? 네, 우선 매매의 경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매의 경우 6억 원 미만 거래는 현재 상한요율 수준이 유지됩니다. 구체적으로 5천만 원 미만은 현행과 같은 그 상한율 0.6%에 25만 원의 수수료 한도가 설정됩니다. 5천만 원에서 그 2억 원 미만은 상한율 0.5%에 수수료 한도는 80만 원입니다. 2억에서 6억 원 미만도 현행과 같은 0.4%의 상한율이 적용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6억 원 이상 구간부터 요율 체계가 달라집니다.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매하면 6억에서 9억 원 미만 구간 상한율은 0.5%에서 0.4%로 낮아지고 9억에서 12억 원 미만은 0.5%, 12억에서 15억 원 미만은 0.6%, 15억 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설정됩니다. 이에 따라 9억짜리 주택을 매매할 경우 수수료 상한은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또 12억 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경우에 수수료 상한은 1,080만 원에서 72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고가주택인 15억짜리 그 주택을 매매할 경우에도 현행 기준으로는 그 중개보수가 최대 1,350만 원이지만 개편한 요율을 적용하면 1,0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또 일부 구간에서 매매보다 임대차 중개보수가 더 많은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 구간에서 임대차 요율이 매매 요율보다 낮거나 그 같게 설정했습니다. 이게 임대차 경우에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네, 임대차의 경우에도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요. 5천만 원 미만은 0.5%의 한도 20만 원, 그 5천만에서 1억 원 미만은 0.4%의 한도 30만 원, 1억에서 3억 원 미만은 0.3% 등 기존 요율 체계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3억 원 이상부터 요율 체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3억에서 6억 원 거래는 상한 요율이 0.4%에서 0.3%로 낮아집니다. 아울러 현행 체계에선 6억 원 이상부터는 모두 0.8%의 동일한 상한요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6억에서 12억 원은 0.4%, 12억 원에서 15억 원은 0.5%, 15억 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차등적으로 설정됩니다. 정부는 수수료의 체계 개편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그 요율 상한 등을 직접 규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이르면 10월부터는 전국에서 인하된 중개수수료율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이게 뭐 중개수수료율 말고 또 달라지는 게 있다면요? 네, 이번 개편안에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중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첫 번째로 중개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 한도를 상향합니다. 구체적인 보장 한도는 개인의 경우 연 1억에서 2억 원으로, 법인은 연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올립니다. 두 번째로 중개사협회의 공제금에 대해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연장하게 되는데요. 중개사협회 공제금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이 밖에 중개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조정을 위해 지자체, 중개협회, 소비단체 등 참여하는 그 분쟁조정위원회 도입도 추진하게 되고 중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개사 위탁교육 성과평가 시스템 도입, 또 주택, 토지, 상가 등 분야별 특화 전문화 교육 도입을 추진합니다. 네, 근데 앞으로는 이 공인중개사 자격 관리도 좀 강화가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공인중개사 시험은 전부 객관식에 매 과목 40점 이상, 또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맞을 경우에 합격합니다.
이에 신규 공인중개사 합격자는 매 2만 명 수준으로 매우 높은데요. 정부는 시험 난이도를 조절하거나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서 공인중개사 자격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급격한 제도 개선에 따라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선 이전에 연구 용역 실시 및 유예기간 설정을 통한 단계적 도입을 고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거의 절반 가까이 이제 중개 수수료가 대폭 줄어든다는 건데 좀 업계 반발이 상당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장 공인중개사 개인 사업자들은 그 전국 각지에서 동맹휴업에 돌입했습니다. 안 그래도 거래가 줄어 힘든데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야기한 집값 폭등의 책임을 공연히 공인중개사 업계에 떠넘긴다며 단체 행동에 나선 겁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협회 측은 9억 원 이상 거래의 수수료 인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9억 원 이하 거래에 대한 수수료까지 인하하는 것은 중개사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크게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또 정부가 업계와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지 3일 만에 이런 식의 개편을 단행하는 건 토론회가 그야말로 보여주기식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미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한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개편안에 대해 결사 반대하면서 그 전국적인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다만 소비자단체 측에서도 이번 개편에 대해서 크게 만족하지는 못하는 분위기인데요.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6억에서 9억 원대 그 요율은 0.1%포인트만 낮췄다는 이유입니다. 이렇다 보니 당분간 부동산 중개 시장의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좀 말씀하신 대로 좀 부동산 중개 시장의 혼란도 좀 계속될 것 같고 부동산 중개 업계 반발이 좀 쉽사리 사그러들 것 같지는 않은데 좀 모처럼 원만한 좀 타협점이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관련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많이 익숙하지만 공매에 대해선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국제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을 환가하거나 형사소송법상 압수물 중 보관하기 곤란한 물건을 매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적인 국가기관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뤄지는 매매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공인중개사로부터 이 공매 부동산을 소개받고 취득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면 중개 수수료는 얼마나 받는 것이 타당할까요? 관련해서 최근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 김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6월 부동산 투자자 김 씨는 공인중개사 이 씨를 만났습니다. 공매로 나온 땅을 낙찰받기 위해서 중개사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공매는 국가기관이 강제 권한을 가지고 행하는 매매로서 정부에서 진행하는 부동산 매각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 이 씨는 당시 공매로 나온 한 토지를 10억 3,800만 원에 입찰해 김 씨가 취득하게끔 도와줬고 이 씨는 공매 입찰을 도와준 대가로 총 2천만 원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김 씨가 10%의 계약금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납부하지 못해 번번이 낙찰이 취소됐고 이 씨는 더 이상 공매 입찰을 돕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거래 중단과 함께 정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가 한 건만 도와달라고 사정하며 수수료 지급을 약속하자 이 씨는 서울의 한 토지를 낙찰받도록 도왔습니다. 문제는 또 생겼습니다. 김 씨가 이 씨에게 내야 할 수수료는 총 8천만 원이었지만 김 씨는 2천만 원밖에 주지 않았고 최종 낙찰받은 토지에 대한 잔금 대출도 세금 2억 원 체납으로 진행되지 못해 낙찰이 취소된 겁니다. 그간엔 1억여 원의 입찰 보증금은 결국 국고로 귀속됐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김 씨는 이 씨를 상대로 횡령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러자 김 씨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 씨가 약속과 달리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해주지 않는 등 자신을 속였다. 입찰 보증금과 이 씨가 받은 돈 등 1억 7,307만 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가 공매 담당자 등에게 로비를 하겠다며 4천만 원을 받아갔고 경비로 받은 2천만 원을 가로채기 위해 자신을 속여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 청구를 기각하고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 씨는 이 씨가 공매 담당자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하지만 공매의 경우 수의계약과는 다른 공개경쟁의 특성상 담당 공무원과 협의해 낙찰 금액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김 씨가 이 씨의 말에 속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이후 김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 씨가 받은 돈은 각 부동산에 관한 중개수수료였으며 이는 공인중개사법의 법정 수수료를 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공매부동산 속에도 공인중개사법상 보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이 씨가 한 일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행위가 아니다라며 김 씨의 중개수수료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을 알선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이 씨의 일은 공매부동산의 권리 분석이나 취득 알선으로 중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공매도 본질적으로 매매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공매부동산 취득을 알선하는 것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는 매매를 알선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며 공매부동산 취득 알선에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보수 제한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3부 판시입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공매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석이다 매수신청 대리는 보수 한도를 정하고 있는데 알선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보니 공인중개사법의 보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 공매부동산 알선은 제한 없이 보수를 받을 수 있어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은 중개보수 한도를 기준으로 원고가 지급한 중개보수가 이를 초과했는지 여부를 심리 판단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공매부동산 알선도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업무에 해당하므로 일반적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적용되는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본 겁니다. 관련해서 그간 공매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해 일반 부동산 수수료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다는 소비자들의 비판과 함께 공매부동산은 공인중개사법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팽팽한 신경전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렇죠. 가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통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공매 부동산은 일반 그 부동산 수수료 하고는 다르게 이제 좀 더 높은 수수료를 이렇게 챙겨가는 거죠. 그렇게 해도 중개 수수료율에 대한 그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생각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부동산업계 관행 아닌 관행이었던 공매부동산 수수료가 낮아질 것이라고 엄 변호사는 전망했습니다. 중개사님들도 그렇고 그랬죠. 그러니까 좀 다른 이제 일반 부동산 수수료는 이제 그 중개 수수료율 제한에 의해서 상가면 9%, 그냥 주택이면 5%, 4%, 5%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공매 수수료율은 사업마다 다르겠지만 10%도 받고 하여튼 자기 재량껏 이렇게 책정하는 경우도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수료를 책정할 때 이제 그 수수료율 한도 내에서만 책정하려고 이제 할 것 같아요. 법률방송 김혜인입니다. 실제로 공동생활을 하지만 빚이나 이런저런 이유 등으로 법적인 혼인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배우자 중 누군가 한 명이 사망했을 경우 미망인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에서는 사실혼관계 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편 윤모 씨를 만나 결혼해 슬하에 2 자녀를 둔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온 서모 씨는 2006년 2월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의 이유는 배우자 윤 씨의 채무 때문이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혼인관계를 종료하고 윤 씨와 서 씨는 자녀들이 이혼한 줄도 모르게 함께 결혼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추후 성인이 된 자녀들은 나중이 돼서야 부모가 이혼한 것을 알게 됐을 정도였습니다. 법적으로만 부부관계가 종료됐을 뿐 실제로 혼인 상태에 있는 사실혼 관계였던 겁니다. 그러던 지난 2019년 12월 남편 윤 씨가 사망했고 서 씨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유족연금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서 씨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줄 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서 씨와 윤 씨가 이혼 상태이기 때문에 유족연금을 줄 수 없다며 거절한 겁니다. 연금 수령이 어려워지자 서 씨는 법률구조공단에 구조 요청을 하게 됐고 사실혼 관계 확인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서 씨를 대리한 구조공단은 먼저 사실혼 배우자인 윤 씨와 서 씨가 함께 거주한 실제 거주지를 주민등록 초본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부부가 함께 편의점을 운영했다는 자료로 CCTV 영상을 제출하는 등 사실혼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는 경제적인 이유로 남편과 협의 이혼을 한 사실, 이혼 후에도 이전과 동일하게 동거하면서 남편이 사망한 시점까지 사실상 부부로 생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서 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법원은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유족연금 수급권 청구에 대해 인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해서 공단 측은 서 씨로선 국민연금공단에서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없다고 해 억울하고 막막한 상태였을 것이라며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서 씨에게 법률 구조를 통해 사실혼 관계 확인 판결을 받아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의의를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과거 국가정보원 기획에 따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식의 의혹을 언론에 흘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은 정정보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8부는 최근 이 전 부장이 노컷뉴스 운영사 CBSI와 A 논설위원, B 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국정원 간부로부터 시계수수 의혹을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 실제 원고가 언론에 정보를 흘리는 데 관여했음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향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도 검색되도록 하라. CBSI와 A 위원이 공동으로 3천만 원, B 기자가 공동으로 1,000만 원, 총 4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논두렁 시계 의혹은 검찰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대표적인 망신주의 의혹 보도로 평가받습니다. 노컷뉴스는 지난 2018년 6월 노 전 대통령이 고가의 명품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내용을 언론에 흘린 것이 검찰이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인규 씨는 노 전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이 전 부장은 시계 수수 의혹을 언론에 흘리지 않았고 국정원이 흘리는 데 개입하지도 않았다며 2018년 9월 정정보도 청구와 함께 1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